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AI와 대화를 나누는 게 어렵지 않은 사회가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주 등장하는 챗 GPT는 단순 대화를 넘어 시를 짓기도 하고요. 짧은 에세이 등 심도 있는 글을 순식간에 써내려갑니다. 챗 GPT의 열풍속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지, 또 아직 챗봇이 해결하지 못한 한계점은 무엇인지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여당의 전당대회는 후보들의 신경전이 과열되며 경쟁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팩트체크 시간에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 중 나온 발언 살펴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 IT 분야로 만나봅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것과 관련한 뉴스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챗 GPT예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인공지능 챗봇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챗 GPT는 왜 이렇게 날린 겁니까? 일단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로 들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쓰려고 하면은 뭔가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 챗GPT 같은 경우는 접속만 해서 제가 아무거나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니까 일단은 신기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뉴스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 이 챗GPT가 더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메인 주소를 샀습니다. 어떤 주소를 샀느냐? 네. ai.com. 그러니까 ai.com만 치면 바로 이 사이트에 들어오는데 무려 한 140억 이상을 주고 샀거든요. 네. 그만큼이나 누구나 사용하기 쉽다라고 하는 이 접근성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1억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2달 조금 넘는 사이에 모집이 됐고 그 사람들이 제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ai.com을 검색하면은 바로 들어가서 이걸 사용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접근성을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게 그 2016년에도 우리가 알파고 열풍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게 알파고라는 게 바둑을 두는 거니까 바둑을 안 두는 사람한테는 솔직히 좀 와닿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챗봇이라고 하는 건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누구나 하고 이제 누구나 쉽기 때문에 미지의 대화를 하면서도 좀 새로운 것들을 느끼는 이런 패턴들 때문에 이 챗 GPT가 다른 때보다도 좀 뜨거운 열풍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챗봇과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단답으로 답을 하는 걸 넘어서 기승전결로 구성된 답을 내놓고 또 노임 무임승차나 뭐 간호법 제정 이런 묵직한 이슈를 물어봐도 곧잘 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의 챗봇하고 그러면 이 챗 GPT가 구조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일반적인 챗봇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전 형태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정답과 질문이 좀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은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이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정답이 서울이라고 써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대한민국의 수도는이라고 물어봤을 때 서울이라고는 대답을 잘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응용 질문이죠. 뭐 대한민국의 제2수도라고 불리는 데는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그게 뭐 예를 들면 부산이든 이런 곳들에 대한 정답이 없다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화를 할 때 얼마나 많은 패턴의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대화들을 정확한 정답셋을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 챗봇이 대답을 제대로 많이 못 해줬던 건데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표현하고 싶어요. 얘가 내는 건 정답은 아니고요. 의견을 내는 쪽입니다. 의견을 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네. 이 챗GPT는 기술 자체가 문장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써주는 생성형 AI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답을 다음에 보통 이제 많은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학습을 했더니 먹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확률적으로 많이 나오면 네. 그냥 그거를 계속 붙이면서 글짓기를 이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수도는 이라고 했을 때 서울이라고 대답해라는 것을 어떤 공부를 하거나 정답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이 챗GPT는 그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때 뭐 수많은 블로그들에서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 서울에 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어디를 갔다. 이런 식의 대화들이 계속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대한민국 수도이라고 물어봤을 때 확률상으로 서울이라고 하는 많은 단어가 나오니까 그냥 서울을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률적으로 그 단어를 붙이는 건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되게 정답인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문장이 매끄러운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챗GPT가 정말 똑똑한 정답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어떤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네. 확률적으로 계속 단어를 붙이는 형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학습해서 강화된 답을 내놓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문장을 더욱더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답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정답을 내놓는 녀석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상으로 다음에 나올 좋은 단어들을 계속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을 내는 것이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앞서서 강화학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이 챗GPT한테 뭔가 오답을 냈을 때 제가 이거 틀렸어. 이게 아니라 A가 아니라 B야라고 얘기를 하면 다음부터 얘가 그 채팅창에서 B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역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강화를 하면 네. 거꾸로 얘가 계속 오답을 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2 더하기 3은 뭐야? 라고 할 때 5라고 계속 대답을 하겠죠. 네. 근데 제가 계속 5가 아니고 이거 6이야 라고 계속 얘한테 학습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얘가 어느 순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2 더하기 3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 6이라고 대답하는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식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계속 이거를 튜닝하면서 시키는 거지만 이 그 챗 GPT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챗GPT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주의를 해서 그렇죠.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놀랐던 거는 챗GPT에게 기사를 써보게 했는데 사람 기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뚝딱 써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도 뭐 오답을 내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계점. 네,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뭐 손이 빠른 인턴이 한 명 생겼다. 혹은 뭐 손이 빠른 인턴 사원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인턴 사원이 주는 어떤 보고서를 우리가 완성된 거라고 어디다 내놓지 않잖아요. 결국 그거를 담당자가 다시 검토하고 틀린 것을 수정하는 방식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챗GPT가 쓸 때가 많은 거죠. 내가 뭔가 귀찮게 많이 했거나 혹은 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싶은데 처음에 초안을 잡는데 어려운 것들. 그런 부분에서는 챗GPT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내용들을 정리해오거나 요약해오는 거는 얘가 잘해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틀리는 단어나 팩트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내놓기 시작하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런 거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챗GPT는 이렇게 초안 혹은 의견 혹은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쪽으로 쓸 때는 좋지만 이것을 결론적인 리포트다라고 낼 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잘 알아도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지 도구로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챗GPT가 등장을 하고 일부 학생들은 그럼 나 에세이나 리포트 쓸 때 챗GPT한테 써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리포트를 생성하는 것들을 패턴적으로 반대로 이거는 잘못된 어떤 것들이다. 혹은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하는 또 다른 인공지능이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 해킹 있잖아요. 해킹. 네. 해킹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직접 해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으로 막는 것도 인공지능이 하게 됩니다. 창과 방패를 다 만들고 있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글 써주는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도 글을 생성할 때 만드는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패턴이 우리가 보는 패턴이 아니고 컴퓨터가 봤을 때 우리가 쓰는 글을 어떤 그래프상으로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사람이 쓴 글은 뭔가 기승전결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이게 뭔가 매끄러운 커브가 아니라 약간 들썩날썩하는 이런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글을 쓴다고 하면 그 글의 패턴을 뭔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매끄러운 곡선의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관점을 역으로 봐서 누군가가 쓴 글을 그런 인공지능을 추적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딱 확인을 해서 이게 너무나도 매끄러운 형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썼을 확률이 몇 %다. 이런 것들을 계산한 알고리즘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흥미로운 거는 아까 창과방패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미 서비스한 곳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또 이게 인공지능이 쓴 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판별기 역시도 같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좀 패턴적으로 막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이렇게 뭔가 이 챗 GPT를 활용해서 과제를 내는 것이 과연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의 과제 같은 경우 보면 네. 대부분 다 뭔가를 정리해서 내라, 요약해서 내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보다도 그거를 그 친구들이 할 때 뭔가 내가 뭐 책을 찾아보거나 이렇게보다는 그냥 대부분 검색을 하죠.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어차피 2-3개 나온 거를 요약해서 내는 형태인데 네네. 그거를 이런 챗GPT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시간을 줄여줄 뿐이지 결국에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들에게 우리가 원래 공부를 할 때 근원적인 것들 그러니까는 남들과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얘기하라라고 하는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한다면 그럼 결국 이 챗GPT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보통 과거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 철학자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그 철학자의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은 대부분 본인의 생각을 본인이 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문답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질문과 대답을 제자화하면서 그 문답을 통해서 나온 어떤 성찰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누군가가 요약을 해서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철학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챗GPT와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문답을 통해서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것을 과제로 내는 이런 형태의 과제의 변화가 있다면 네.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폭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심도 있게 교육계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고민거리도 하나 던져주셨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챗GPT가 지금 아직은 이런저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나중에 점차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기사도 정말 뚝딱, 방송 원고도 뚝딱 이렇게 글을 너무 잘 쓰다 보니까 일자리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기술이 발전될 때마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화될 수 있는 영역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챗GPT가 뭔가 똑똑한 인턴 사원 혹은 이제 아주 빠른 인턴 사원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은 뭔가 이미 그 업에서 어느 정도 부장님들 이상급 같은 경우는 이 챗GPT를 잘 활용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역으로 지금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본인들의 위치가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챗 GPT라고 하는 녀석이 생겼을 때 일자리나 혹은 우리의 일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슷하게 인터넷의 발전의 역사에도 이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90년대 초창기 아니면 2000년대 초기에 아주 좀 유행했었던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인터넷 검색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누구나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막 하지만 검색을 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서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가 일종의 자격증까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오히려 백과사전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자료조사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시절만 하더라도
작가로 등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책에다가 뭔가를 썼어야 됐는데 네. 지금은 블로그라고 하는 곳에다가 혹은 자기의 어떤 포털에다가 글을 쓰면 그 사람들이 작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업의 형태들이 바뀌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더 많아지고 어떤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일자리가 위협받는 이런 형태들이 분명히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검색 엔진을 만약에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 비슷한 요즘에 새로운 일자리가 또 이미 생겨났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요?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챗GPT 써보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얘한테 무슨 질문을 해야 얘가 대답을 잘하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질문하는 능력이나 질문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뭔가 정답을 내가 질문을 잘하면 정답을 내줄 텐데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한테 좋은 질문을 해서 얘가 좋은 결과물을 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고 명령하는 걸 프롬프트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미 해외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법률 쪽에서 이 인공지능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다르게 나오니까 네. 아예 그걸 하나의 일자리로 이제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질문만 계속 연구하는 사람인 거죠. 네. 이게 마치 인터넷 검색사 시절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런 형태로 이미 이들 같은 경우는 연봉도 최소 억대 이상 연봉으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만큼 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또 새로운 형태의 업무와 일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일을 한다라고 하는 본질은 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펼쳐질 변화까지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어요? 네, 이번 주엔 매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하는 이슈 앤 피플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2주간 들었습니다. 어떤 점부터 볼까요? 네, 뉴스 주제의 다양성이 부족했던 지적부터 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주요 뉴스였습니다. 예. 시사 프로그램이라면 당연히 다뤄야 할 주요 이슈입니다. 하지만 세 이슈 모두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비슷한 질문과 답을 반복해서 청취자가 들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이슈인지, 그리고 다른 이슈를 제쳐줄 만큼의 새로운 내용이었는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 당대표 후보 김기현 의원의 회동 소식을 일주일 내내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예. 국힘 경선에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설전도 매일 옮겼는데요. 출연한 패널들의 분석에 차이가 없진 않았지만 김기현 의원의 탄핵 발언은 과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말한 것은 아니다 등 각자 속한 정당 입장에 맞는 이미 알려진 답변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내용이 반복된 탓에 밀려난 이슈도 있어 보입니다. 지난 2월 16일 EMP 인터뷰 코너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1심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 외에도 다른 출연자들도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여러 차례 짚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 뉴스 소재가 제한적이다 보니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해 구체적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다뤄진다 하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용도로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이 잠깐 언급됐을 뿐입니다. 뉴스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 차례 다뤄야 한다면 패널을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내용을 찾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정치인들이 자당에 유리한 주장을 반복하는 식의 인터뷰 토론을 모니터 기간 동안 반복해서 들어야만 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짚을 수 있는 정치인 외의 인물을 섭외해 다른 측면도 살펴보려는 노력도 했더라면 네. 청취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더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이슈가 몇 주간 반복되고 있는데 패널을 다양하게 확보해서 이 빈틈을 메워달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스포츠 코너인 공공의 촉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지적한 점과 비슷한데요. 공공의 촉이 축구 소식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네. 2월 13일엔 손흥민 선수 경기 소식 등 축구 관련 뉴스만 다뤘고 2월 6일에도 WBC 대표팀 명단 관련 논란을 말미에 언급한 것 외에는 축구 소식으로만 채웠습니다. 축구나 야구 못지않게 인기 있는 배구 소식이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 쇼트트랙이나 피겨스케이팅계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다양한 스포츠를 다룰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내용은 뭘까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많이 언급되는 만큼 여론조사 보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듣고 있는데요. 지난 2월 7일 박원석의 정치미출 코너에서 진행자가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에서 특정 후보가 오차 범위 내 1위를 기록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예. 하지만 오차 범위 내 수치끼리의 비교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오차 범위 내 수치인데 1위라거나 앞선다 등의 표현은 사용해선 안 된다고 보도준 측에서도 적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가 요즘 들어 더 많이 보이는데요. 지지율 소식을 전할 때 좀 더 주의 깊게 발언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이슈앤피플에 대한 평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탈퇴 진행 중이죠.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15일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안 후보는 이날 김기현 후보로부터 작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자기 없다. 1년만 지나면 윤석열 찍은 손가락 자르고 싶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자 안 후보는 이 손가락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왜곡이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주어는 없다라는 발언이 재현됐다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 후보의 실제 발언과 당시 상황을 좀 따져봤습니다. 네, 주어는 없다. 이 말이 과거에 화제가 됐었죠. 네, 지난 2007년 12월 당시 17대 대통령 선거 때인데요. 이 당시 BBK 주가 조작 사건이 문제됐고 이 이명박 후보가 BBK라는 투자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라는 발언을 한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명박 후보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러자 당시 나경원 대변인이 이명박 후보를 감싸기 위해서 해당 발언에 주어는 없다라고 해명했던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네, 주어는 없다 이야기의 유래 살펴봤고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안철수 후보가 대선 당시에 어떤 발언을 한 건가요? 네, 작년 2월이죠. 20대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2년 2월 23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울산 중앙전통시장을 찾아서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유세가 담긴 해당 영상은 현재도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 영상 52분 가운데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 담긴 부분은 약 22분가량입니다. 일단 발언 내용은 전체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이곳의 지역 균형 발전을 시작으로 했고요. 네. 이 손가락을 자른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말로 답답한 일은 이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떨어뜨려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게 패배주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상대방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럴 겁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자른 손가락이 10개도 넘어서 더 자를 손가락이 없습니다. 이번에 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안 후보가 발언한 이 분량 전체를 봤는데요. 윤석열은 물론 다른 대선 후보의 이름과 정당 명칭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안 후보의 발언은 사실입니다. 네, 특정 인물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럼 이게 과연 누구를 겨냥한 발언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당시 그 유세 당시의 상황과 앞뒤 상황과 언론 보도를 좀 확인해봤는데요. 네. 2월 23일 유세 당시는 안철수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야권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두 후보의 장애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죠. 안 후보는 단일화 협상 결렬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었습니다. 유세 사흘 전인 2월 20일 안철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다며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은 그 손가락 자른다는 발언이 나온 날 바로 앞서 열린 유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울산 롯데호텔 교체를 유세했는데 그 유세에서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년 먹고 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과학기술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내수용 법률가는 그 일을 못하고 과거를 응징하는 일만 한다. 그래서 평생 과거만 본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다. 저는 평생 미래만 바라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과거 응징하는 일만 하는 내수용 법률가라는 표현은 안 후보가 당시 겨냥했던 인물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그럼 당시 언론은 이를 어떻게 보도했나요? 네, 해당 이슈들을 쭉 보도 언론을 찾아보니까요. 많은 언론이 안철수 후보가 연일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한 말이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국일보, 한겨레, 이데일리, 동아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공일보 등이 직접 이름이 나왔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 선언 후 윤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무능한 후보, 전문가를 뽑을 머리 안 가진 후보 등 제1야당 후보자인 윤석열 후보를 의식한 발언도 다수나 눈길을 끌었다. 주술, 엉터리 전문가, 무능한 후보 등 여권에서 윤 후보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문구를 이용해 안 후보가 비판하는 대상이 윤 후보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겨냥 혹은 짐작하게 한다고 기사에 썼습니다. 네. 네, 이처럼 당시 안 후보의 유세 발언이 윤석열 후보를 비판한 것으로 본 언론은 많은데요. 다른 언론을 또 봐도 이 윤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비판했다고 본 언론 보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있은 다음에 안 후보 측에서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수정해달라 혹은 정정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쭉 정리하면 이 안철수 후보는 손가락을 자른다는 표현을 한 2022년 2월 23일 울산중앙전동시 유세 발언에서 윤석열을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당시 언론들은 해당 발언이 윤 후보를 비판한 것이라고 분석해 보도했고요. 이 같은 상황과 맥락을 반영해서 안철수 후보의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 자른다는 발언은 왜곡이다. 이 말씀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첫 번째 팩트체크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네.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짚어볼 팩트체크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7일 베트남 전쟁 중에 일어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네, 우리 사법부가 베트남전 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우리 장병들에 의한 학살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따져봤습니다.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라면서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건데 네. 판결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이 베트남인인 응우엔 티탄 씨가 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인 응우엔 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응우엔 티탄 씨는 이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이 한국군 해병 2체의 2여단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 반연 폭리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충격을 입었다면서 2020년 4월 3천만 원을 청구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판결이 있은 다음에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윤우덕 의원이 이종석 국무부 장관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장관은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군들에 대한 학살은 없었다면서 추후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진행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도 이 국방부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법원의 판결을 부정한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번 재판에서는 당시 해병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파병된 파월군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먹겠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또 소송을 제기한 오웬 티탄과 그의 삼촌도 이번 법정에 출석해서 당시 상황을 진술했고요. 그렇군요. 네, 이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1999년 당시 한겨레 21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요. 당시 30년 만에 기밀이 해제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베트남전 한국군 학살 관련 문서와 사진을 입수해서 베트남 폭넌 마을의 참극을 처음 세상에 알렸습니다. 해당 문서의 이름은 주월 미군 사령부 감찰부의 조사 보고서인데요. 총 554장 규모의 보고서이고요. 이 안에 한 20장의 사진이 첨부돼 있고 현재 한국어로 번역된 보고서가 온라인에 또 공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국정원의 전신이죠. 이 중앙정보부가 조사를 벌인 것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거나 북한 심의전 부대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한국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이런 여러 증언들을 검토해서 판결을 내는 거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한국 군인들이 작전 수행 중에 원고의 집에서 수류탄과 총을 위협하며 밖으로 나오도록 명령한 후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나눠주신 판결은 1심 판결이니까 네. 앞으로 항소가 진행되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정리를 해보면 현재로서는 베트남전에서 일어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미군 기록, 월남전 참전용사의 고백을 근거로 한국 법원이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 끝으로 에어서플라이의 I Can Wait Forever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